네, 한 주의 쟁점에 대한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일에 코너 한판 직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김경진 전 의원님과 김성희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자, 이제 대선이 이제 23일 약 3주 남았습니다. 네. 두 분도 많이 바쁘시죠? 네, 지금 또 오늘 내일 새벽부터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 선거 운동이 그렇죠. 시작되니까 예, 도봉을 책임지시는 장수로서 그럼요. 네. 힘들지만 재밌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진 대변인은 그럼 부산 내려가십니까? 예, 오늘 밤에 내려갑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아, 뭔가 전의가 느껴집니다. 자, 그 전의를 내일 쓰시고 오늘은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는 단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감 이슈는 대선 전국 단일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까 이 이슈로 정해봤습니다. 자, 먼저 김재수 비대위원 단일화 네. 됩니까? 단일화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이해관이시잖아요. 아니 이준석 그렇진 대표 이준석 않지만 핵심 대표 관계자.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얘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네, 계속해 주세요. 아니 그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대본을 봤는데 예. 이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라는 그 질문이 있는데 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입장을 안 바꿨다면 네, 만약에 저는 이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왜 그러니까 안 바꿨다면 왜 안 바꿨을까요?라고 물어보는 게 더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꿀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그냥 실천으로 옮기신 것뿐이에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단일화를 먼저 제안할 것 같았고 예.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하실 것 같았고 당연히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예. 네, 당연히 너무 예측되는 결과였다. 자, 최진 대변인.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단일화가 계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륵. 예, 닭 갈비뼈처럼 뭐 있어도 그만인데 뭐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버리기는 좀 그렇고 뭐 쓰자니 어쩌기 그렇고 그런 이슈 같아요. 예. 지금 뭐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네. 뭐 여론조사 뭐 어떻게 하면 나한테도 유리할까 이렇게 지금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 두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전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같이 한번 꼭 이뤄보자.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저분들이 정말 뜻을 같이 해서 정권 교체를 한다면 저희를 하고 싶구나를 알겠는데 예. 지금은 저분들이 정권 교체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만 하는구나. 그래서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서 오히려 비호감도만 커지고 예. 또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의 한 7% 중에 예. 상당수 그 중도는 윤석열 후보도 싫어가지고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예. 반드시 윤석열 후보로 간다라고 보이지 않고 이재명 후보로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거의 제로섬 게임인데 예. 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슈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좀 피로감만 노출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계륵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는 결국은 될 것 같아요. 단일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단은 거기서는 전선이 부딪히지만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 예, 그 전제가 당연히 이 민주당 정권 교체, 이 문재인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똑같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이 디테일 방법론은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아까 임명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이 정책, 정치, 정당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미 물밑 대화를 일정 정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양측의 핵관들끼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굳이 현실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안철수 후보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다음번 대통령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 안 됩니까? 이번에 하셔도 되죠. 예.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대통령 한 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럼 그 대통령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게 큰 세력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장 단일화 할 때도 사실은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이 꽤나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왔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어쨌든
보수 진영 내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희망을 바탕으로 본인이 싹을 틔우고 어떻게 보면 뿌리를 내리는 이런 가능성이 예. 단일화를 해야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방법론의 디테일하고 상관없이 결국은 될 된다. 것이다. 김 소장님. 저는 아까 최진 대변인이 말씀하신 중간에 좀 의아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데 비전을 합친다. 혹시 뭐 알고 계신 비전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지. 제가 봐도 비전이 없기 네. 때문에 계륵이라고 한 겁니다. 예. 본인들의 권력 강화, 정권 교체 말고는 공통된 분모가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김 소장님. 정부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비전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건 아마 김재섭 위원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김재섭 비대위원. 크게 큰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단일화 할 때도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있고 세력이 있는 정치여야 하는데 예. 그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뭐 느닷없이 이제 정무부시장으로 가셨는데 보통 서울시 정무부시장 꽤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뭔가 서울시정을 운영하는데 협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두 세력의 단일화는 그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함께한다는 동반자적 입장을 저희는 상정해야 되는데 글쎄 지금까지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보여준 그림으로 봤을 때 저 둘이 합쳤을 때 무슨 시너지를 내서 국민의당에 뭐 어떤 누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 어떤 에너지를 실어서 윤석열 정부 운영을 같이 하겠느냐라는 비전으로 봤을 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4% 우리가 가져오느냐 마느냐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단일화는 좀 의미가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젠 슬슬 지겨운 그림이 될 것 같다는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잠깐. 네. 네. 하시고 김재섭 예, 비대위원 예. 할게요. 문재인 정부만 바꾸면 된다. 또 이재명 후보면 아니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문재인만 아니면 되고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여기에 몇 가지 함의가 들어가 있냐면 예. 조국 사태처럼 진의 편이면 무슨 잘못을 해도 촛불 시위를 해서까지라도 국민들을 속인다. 이런 헌법 파괴,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공통의 함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산을 낭비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전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170조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4년 내내 지금 5년도 아니에요. 4년 동안에 지금 400조 이상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어요. 국가를 통으로 말아먹는 포퓰리즘, 예산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에 완벽한 어떤 정책화를 실현하겠다. 네. 이런 책임을 안철수 후보가 맡아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 공통될 수 있는 시각들이 무진장 많다. 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실무적인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측의 핵관들에 의해서 윤핵관. 윤핵관, 안핵관에 안핵관. 의해서 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 윤핵관인 김경진 의원은 모르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저는 진행되고 핵관이 아니니까. 오늘 거짓말장에다가 핵관이 아닌 것까지 지금. 제가 사실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반문의 기치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도 동의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됐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내에 뭐 갈라치기가 있었다. 이거 사실 이재명 후보도 스스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상당 부분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걸로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를 단일화하는 충분한 명분은 좀 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내일부터 우리가 선거가 시작이 되고요. 음. 저만 해도 도봉구 갑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밤에 저희가 이제 그 선거복이 이제 배달이 되고 네. 내일부터는 유세차가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유세차에는 이미 다 윤석열 후보의 이름과 윤석열 얼굴이 랩핑이 되어 있고 저희 사무실만 가봐도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다 걸려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단일화가 만약에 돼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단일화의 주인공, 그러니까 최종 승자가 되시기를 원할 텐데 만에 하나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전체가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안철수 대표가 정말 안일화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예. 그 전부터 속도를 냈었던지 아. 아니면 정말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고 끝까지 가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고 내지는 DJP 모델이 가장 사실은 적합하죠. DJ랑 JP가 지지율 격차가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DJ가 JP를 안으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87년 이후에 유일하게 성공한 연립정부가 됐던 것처럼 그 모델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주인공이 되는 단일화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명분상으로도 부족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최지은 대변인.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주인공이 되는 단일화든 어떻든 뭐 상대당 후보의 얘기지만 지금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예,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성적이 좋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는 그래서 않아요. 국민 여론을 네. 봤을 때는 예. 윤석열 후보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그 중도층이 계신 거죠.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하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수도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꼭 명분이 없는 일인가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 문재인이 그렇게 뭐 거창한 거대 비전과 뭐 좋은 뜻이라고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왜 기득권을 버리고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그 기득권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할 생각은 하지 않나. 결국은 이게 지금 기득권 싸움으로 보입니다. 예. 김성애 소장. 예, 그 김경진 의원님 뭐 제가 논평하는 건 사실 논평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다시 하셔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국가는 채무가 있고 부채가 있는데요. 이제 복잡한 얘기는 다 떼내고 소위 말하는 연금의 충당 부채라고 하죠. 지금 공무원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다 내줘야 되는 연금까지를 포함한 채무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400조라는 통계는 없고요. 지금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채무라고 하면 200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고 이것은 IMF와 OECD가 지난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 줄기차게 주문해왔던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선상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GDP 대비 48%로 재정 안정성에서는 건전성 재정 건전성의 말 자체도 틀렸지만 어쨌거나 그 기준으로 놓고 봐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1년 국가 부채의 증가율이 선진국의 10에서 20% 사이와 달리 4.몇% 수준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채무 관리는 아주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제 그건 살짝 넘어가고 예. 최지은 대변인께 하나 여쭤보고 살짝 싶어요. 넘어가시면 어떻게 보면 네. 김성애 소장 말이 맞습니까? 그럼 아닌데. 400조가 아니고 200조 정도로 틀려요. 김성애 소장 말씀이 틀립니까? 틀리고 그거는 저도 그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 그만하고 거기 네. 빨려 들어가면 안 돼. 네. 근데 민주당은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맞다. 그렇게 지금 누차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뜻이 만약에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 혁신이라든지 지금 뭐 새로운 정치 교체 이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민주당도 뭐 이렇게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 혁신 정책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한 정책이 많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지만 특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 중에서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뜻이 비슷하면은 이런 뜻 때문에 우리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랑 합치면 이길 것 같아서 뭐 그런 이유로 해서 하는 것은 기득권 싸움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뭐 좋은 의견으로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나쁜 취지에서 하는 거고. 저는 지금도 네. 우리 모든 후보들이 네. 몇 가지 공통 정책에 대해서는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정책을 채택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 혁신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원 3선 연임 제안이라든지 몇 가지 안을 이렇게 던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나온 얘기가 개헌.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중임제로 하자 4년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도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지금 선거 전에 저쪽에서 여당이 던지니까 야당은 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고 공통으로 채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삼선 연임 제안이 합의가 됐나요? 합의가 어렵죠. 그래.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합의 안 된 것을 던지면 이게 뭐 이제 여당 어쩌자는 야당이 거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김여섭 비대위 야당 말씀할게요. 입장에서도 한마디 드리면 예. 저희가 이제 2020년 총선이 치러진 이후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상당 부분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정말 싹 무시하고 뭐 하루아침에 특히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싸잡아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다 하고 강행 처리를 해버렸고 뭐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충분히 대화 협치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납득이 가겠어요. 근데 사실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와서 이렇게 뭐 정치 개혁이나 혁신이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 사실 그 전에 훨씬 더 중요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대를 했었고 대화를 하자는 요청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 무시되고 이제 와서 여당이 이렇게 우리가 정치 혁신하자고 대화하자, 같이 공통된 거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국민들이 보시기엔 또 어떻겠습니까? 민주당이 선거 급하니까 이제서야 뭐 586 불출마 선언한다 그러고 뭐 정치 혁신한다 그러고 얼마든지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거 앞두고 괜히 그런 민주당이 내세우는 어떤 선심성 정책 같은 것들,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 하면 선거 앞두고고 그러면 대선 끝나고 하면 지선이 있으니까 지선 앞두고 그다음 총선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 또 한편으로는 선거 때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도대체 어느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나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이 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가 없고 우리가 너무 많은 배우자 공방이라든지 뭐 지금은 뭐 단일화해서 누가 유리한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진짜 우리가 원했던 그 정책이든지 정치에 대한 변화 우리가 다음 대통령에 누가 되든 보고 싶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당이 조금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합 내각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 책임 총리를 앉힐 수도 있고 우리 당이 아닌 다른 분들과 같이 통합 내각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합, 대연정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좋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데서는 전혀 뭐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선거 앞에서 민주당이 그냥 지른다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정책 논쟁이나 정치 개혁을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의 국민의힘 책임 총리를 어떻게 여기가 받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그거는. 저희가 대통령이면 몰라도. 네, 김 소장님. 예, 저는 정치개혁의 아젠다가 좀 더 진작 던져져서 관련된 논의가 좀 활발하게 벌어졌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좀 시간이 바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있을 대선 토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진지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단일화 논의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직감 이슈 2차 TV 토론 후보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관전평 한 줄로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김경진 의원님부터 해볼까요? 윤석열 승.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조원진. 예. 네. 우리 고하다 후보가 평가를 했고요. 저를 때리시는 아닙니다. 자 우리 김성애 소장. 예, 전 뭐 토론회가 그냥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들을 내용들이 많았고, 근데 윤석열 후보가 군데군데 거짓말하시는 내용이 좀 거슬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번 토론 때는 꼭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이재명 패.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아니 뭐 약간 뾰루통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뭔가 얼굴도 불그럭불그럭 해주시고 예. 뭔가 뭐 내용이라는 면에서는 뭐 말하자면 끝도 없고 그냥 딱 들었던 가장 직관적인 느낌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아마 그
TV 브라운관을 넘어서 다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평안하셨습니까? 뭐 비교적 평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저는 반판 승부로 하겠습니다. 반판 승부. 네, 한 판까지 가지 못했고 예. 반 정도 갔다라고 보이는데요. 절반. 예. 예. 저는 윤석열 후보는 토론하는 자세가 아니었고 예. 검사가 취조를 하는 듯한 자세였고 청년 정책을 묻는데 예. 계속 네거티브 공방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 저당이 이제 네거티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외교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네. 팩트가 다 틀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 이런 말 안 사령관? 했다. 예. 뭐 근데 사실은 했고 뭐 비핵 뭐 이재명 후보는 뭐 비핵화를 반대한다. 스냅백이 문제다. 근데 스냅백이 비핵화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말을 하는데 이게 검사가 취조할 때는 고압적인 자세로 아무 얘기나 던졌다가 걸리면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뭔가 좀 알고 본인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토론의 장이 열리지 못한 반판 승부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패자가 항상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 말이 이후로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는 그런 여론조사의 흐름을 봤을 때 네. 누가 패자냐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시는 그 희망사항과는 반대로 국민들이 보고 계신 게 아닌가 보입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아니 뭐 앞으로 최소 한 3번의 토론회는 더 있을 터이니까 예. 두고 보시죠. 뭐. 근데 윤석열 후보는 왜 이렇게 토론을 아직도 도망 다니세요? 오늘 보니까 17일에 사자 토론 하기로 한 거 또 무산됐고 네. 윤석열 후보가 일정상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태까지 뭐 꼭 그 날짜에 그 시간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뭐 주제 때문에 뭐 자료가 있어서 없어서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일정상 이렇게 또 취소를 하시는데 그럼 다른 3명의 후보한테는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근데 일정상이니까 저는 이 문제는 좀 제 후보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윤석열 후보께서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날짜를 좀 바꿔드리면 되지. 아니 17일 절대 안 된다는데. 약간 뭔가 통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 좋은 제안이시네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성일종 단장께 얘기 드릴게요. 새 후보께서 물론 이제 두 후보의 이제 의견은 추가로 더 드려야겠지만 예.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님 일정에 다 맞추시겠답니다. 아니, 관훈- 17일이 아니어도 된다. 다른 데도 아니고 관훈 토론 같으면 우리나라 유수 언론사들의 언론사 간부들이 있는 곳이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서 예. 윤석열 후보께서 토론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매섭게 추궁을 당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토론조차도 일정상 이유로 그거 거절을 하시는 게 너무 패턴이 똑같으니까 조금 아니 예, 근데 그래요. 윤석열 후보도 지난번에 관훈클럽 토론을 했어요. 예. 기자분들한테 단독으로. 정말로 만약에 아마 매서운 질문을 당했던 것 같고 예. 엊그제 했던 게 지금 기자협회에서 주관했던 토론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네, 지난번 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토론이 계속해서 있을 터인데 예. 딱 그 날짜에 그 토론을 못 마쳤다고 하시는 이유로 힐난을 하면 안 되고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 일정에 맞춰줄 테니까 맞춰보자라고 하시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이번 처음이 아니고 토론대에서는 뭔가 윤석열 후보가 계속 피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근데 느껴집니다. 저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게 처음에 예. 자료 지참 여부 때문에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했던 토론회 2번 모두 이재명 후보님 자료 가지고 와서 다 보시는 거 사진 찍혀가지고 나왔잖아요 보면. 예. 그 다른 토론회 자료 가지고 지참해서 보는데 왜 그 양자 토론은 굳이 자료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자, 그럼 양자 이유가 토론의 없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거부했던 것은 원래로 돌아가 보시면 국민의힘이 애시당초 처음에는 자료를 하지 말자고 했죠. 자료를 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라고 되짚어 보면 토론을 그러니까 외교, 안보, 경제, 정치 분야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하는 토론들은 다 자료를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 없이 딱 대장동 얘기만 합시다가 최초에 국민의힘의 제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양보를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메모지를 좀 들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수사 기록을 들고 올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 자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자료를 무자료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국민의힘이 이유를 바꾼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 토론의 달인이시고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다 척척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며 예. 토론 못하는 윤석열 후보가 뭐 자료를 갖고 가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걸 그렇게 빌미 삼아서 토론 안 하셨던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얘기잖아요. 대장동이라고 하면 또 이재명 후보의 최대 치적 중에 하나인데 얼마든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감때처럼 이재명 후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대장동 수사 자료를 들고 올 수 있다라는 이유로 토론에 정확히 보면 그날 원래 사자 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사자 토론을 깨고 이자 토론을 하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거꾸로 그러면 양자 토론도 먹고 알겠습니다. 아, 예, 사자 토론도 하겠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였어요. 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예, 제가. 2차 TV 토론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김포 집값 2, 3억 원 바로 이제 후폭풍이 거세죠.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청년 주거 공약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 대변인께서 좀 말씀 주시면. 네, 딱 김포라는 지역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 2, 3억이라고 얘기를 한 건 좀 부적절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게 저희가 분양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그 기본주택이 원가로 그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가를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20평 정도의 집이 김포뿐만 아니라 한 3억이면은 원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 연구를 통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갑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경기도에서 경기주택공사인가요? 여기서 원가주택에 대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원가만 봤을 때는 경기도의 많은 지역에서 20평짜리가 3억 분양으로 원가주택이 가능하다라는 걸 너무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실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니었잖아요. 김포 가면 2, 3억짜리도 집이 2, 3억짜리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원가주택 이런 내용도 사실 아니었고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봤어요. 오늘 찾아봤어요. 김포에 3억 이하의 집이 몇 개 있는가 매물이 11개가 딱 있습니다. 근데 동에는 하나도 없고 읍에는 있어요. 읍에는 3억 이하 집이 있는데 근데 모든 매물이 인터넷에 검색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그 매물이? 등록되지 않은 건 안 되지만 그렇죠. 그 부동산에 그래도 다 볼 등록되거나 수는 있죠. 온라인으로. 예. 제가 네네. 뭐 부동산 그 제일 많이 쓰는 그걸로 이제 검색을 해봐서 예. 3억 이하로 쭉 검색을 다 해서 왔는데 읍에만 11개가 있고 동은 대부분 9억에서 10억 그다음에 15억까지 올라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전혀 이제 감이 없으셨던 거고 저는 근데 이거 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그 아파트 공급 부지로서 김포를 많이 언급하셨어요. 김포공항 주변이랑 김포공항도 없애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여기에 시세를 모른다? 김포에다가 아파트를 지으시겠다는 분이 김포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모른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들 이제 이 기억 속으로 사라진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도 일산대교 무료화 이슈에서 김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쪽에 주민들의 이동 편이나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면서 김포가 그 당시에 핵심 이슈가 됐었어요. 여기 왜 지리적 교통이 어떻고 뭐 여기 아파트 입지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김포가 한두 번 이슈가 된 게 아닙니다. 이번 대선 국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집값 2, 3억 이거는 사실 본인이 그전까지 던졌던 정책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인지가 없었다는 소리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에 공공주택을 비롯해서 부동산 더 많이 짓겠다고 하셨어요. 김포공항은 서울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서구 일대를 얘기를 한 거고요. 별도로 김포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공약에서 김포가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공약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포의 지금 시세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 그 당시의 워딩이 뭐 잘못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면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네. 토론 중에 실수를 하신 것이지만 그 발언 의도는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 3억이면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10년 전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가. 집값을 이재명 후보가 10년 전에. 되면은 정말로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거랑은 구두바와 관련 네. 청취자 질문이 많이 와서 두 분 1분씩 드릴게요. 자, 아비투스님은 김문성 씨가 공항에서 여행 가방 노룩패싱 떠오른다. 반면 이현님은 시트에 발 좀 올린 것 같고 쟁점화하다니 민주당 선동 대단하다 이런 반응인데 누구 먼저 말씀 주실까요? 우리 김재수 대변인부터 아니, 말씀. 그거 잘못한 거죠, 뭐 그거는 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발 네. 올림. 저라도 가서 걸레로 이렇게 한번 닦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매우 시트를.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끝.
자, 최진 대변인. 저는 이분이 한 번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쩍벌도 그렇고 지하철에서 만약에 그랬으면 틀림없이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비난을 했을 텐데 예.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평생의 삶, 본인만 생각되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무소불위 이렇게 좀 보이고 너무 좀 나가 이렇게 너무 나가잖아요. 배려가 없다. 주변 너무 사람에 대한 나갔어요, 배려가 없다. 이렇게 보여서 또 어떡해. 그것도 있지만 또 권위주의도 보였어요. 옆에 대변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아무리 나이가 어린 대변인이고 뭐 다른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 관계자라고 그래도 동지 아닙니까 동료? 예. 그런데 이거 너무 좀 너무 편하게 한다. 좀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자, 김재석 비대위원 말씀하세요. 굳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 전적을 꺼내와서 물타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도 그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어려운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그 다리 올리신 그거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20초 드릴게요. 잘못했죠 뭐. 자, 일단 저희 참모진들이 후보께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좀 저희들이 철저하게 후보 감시 감독을 좀 하겠고요. 예. 대통령 되시더라도 저희들이 네. 적절하게 지휘 조언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성희 소장님 10초. 예, 사람들에 대한 배려 문제인데요. 이상일 의원 61년생, 윤석열 후보 60년생입니다.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바로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판 직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선거 시작됐는데 두 분 또 건강 잘 지키시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자, 김재숙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